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이상한 돌적이. 옛날에 소금 장수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소금 장사를 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소금집만 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소금 장사에는 아주 이골이 났지요. 소금을 기름종이로 덮어 가지고 다니는데 이 기름종이가 소금에 절대로 절어서 물기를 머금으면 눅눅해졌습니다. 날씨가 구질만 하면 기름종이가 먼저 눅눅해지니까 이 사람이 비가 올 걸 미리 알았습니다.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기름종이가 눅눅해지면 두고 봐라. 비가 곧 온다. 하고 소금 장수가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신통하게도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소금 장수야 기름종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그러지만 딴 사람들은 내막을 잘 모르니 그저 신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소금 장수를 기막힌 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고을의 변이 생겼습니다. 무슨 변인고 하니 그 고을의 원이 부임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신관 사또가 하룻밤 자고 나면 싸늘한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벌써 5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그 고을에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이런 판국에 신통한 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어찌어찌해서 대궐에까지 퍼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어쩌겠어요. 당장 불러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장수가 임금한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금 장수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기름종이 하나만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임금한테까지 불려가는 신세가 됐으니 미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에 뽑혀가는 도인이라고 해서 좌우의 역졸들이 떡 벌어지게 옹위를 하고 가니 도망을 칠 수가 있나. 소문이 날대로 난 판국에 이제 와서 난 아니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는데 가다가 일행이 주막에 들게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밤이 이슥해서 방에 누워 있는데 주막 주인이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 여편네가 원인 모를 병으로 몸져 누워 있는데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병이 워낙 깊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니 높으신 도술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 참. 40평생 소금집만 지고 다닌 주제에 죽을 목숨을 어떻게 살릴 방도가 없으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인 행세나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주인더러 잘 알았으니 물러가 있으시오.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서 밖에 나와 어정거렸습니다. 마당에 나와 어정거리다 보니 마당 구석에 오래된 쇠돌적이가 하나 자빠져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쓰다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 하도 답답해서 돌적이야, 돌적이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 돌적이가 말을 했습니다.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싶어서 돌적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주막 안악내가 알아누워서 다 죽어가는데 나더러 고쳐달라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돌적이가 하는 말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막을 지을 때 집터 밑에 해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어서 그 해골 귀신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니 방구들을 파고 해골을 드러내어 딴 데 묻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어요. 소금 장수가 그 길로 주막에 가서 주인더러 방구들을 파보라고 일렀습니다. 방구들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해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더니 그 집 안악내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소금 장수 이름이 더 나서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놨으니 세상에 이런 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도인 중에 도인이라고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말랐습니다. 소금 장수는 돌적이를 아예 비단보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는 골골마다 도인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면 소금 장수는 돌적이한테 물어보고 척척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다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니 다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궐까지 갔습니다. 임금이 소금 장수를 조용히 불러다가
아무데 고을에 기이한 일이 있어 너를 불렀다. 그 고을의 원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어 나오기가 5차례이니 이게 어인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돌적이가 있으니 마음 푹 놓고 아, 그것은 저를 그 고을원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임금이 당장 소금 장수에게 벼슬을 주어서 그 고을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원이 되어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재주가 없으니 돌적이한테 물었습니다. 돌적이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동원 뒤에 수백 년 묵은 고목이 있는데 그 나무 구멍 속에 백여우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백여우들이 조화를 부려서 원을 죽게 만드니 그놈들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없앤단 말이냐? 장작 300짐을 마련하여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3,000발을 꽈 장작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용한 사냥꾼 30을 뽑아 고목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에 불을 지르십시오. 여우들이 놀라 뛰어나오거든 사냥꾼더러 활을 쏘게 하십시오. 한 마리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금 장수가 그대로 했습니다. 장작 300짐을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3,000발로 묶었습니다. 활 잘 쏘는 사냥꾼 30을 뽑아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 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니 여우 3마리가 뛰어나오는데 사냥꾼들이 활을 쏘아 2마리는 마치고 1마리는 놓쳤습니다. 어찌 됐든 백여우가 없어지니까 그 고을도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고을 원이 되어 정사를 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이번에는 이웃나라 임금이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고 이웃나라고 간에 임금이 부른다는데 안 갈 수 없었습니다. 갔지요. 가면서 돌적이한테 물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른다더냐?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적이가 하는 말이 그때 백여우 3마리를 다 못 죽이고 1마리를 놓친 것이 화근입니다. 그 여우가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예쁜 여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나라 임금의 첩이 되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 병에는 우리나라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고 임금을 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당신 간을 빼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가기만 하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돌적이가 가르쳐 주기를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백두산 아래 아무 마을에 가면 삼족구라는 다리 3 달린 개가 있을 것이니 그 개를 사다가 도포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가십시오. 제 아무리 사악한 백여우라도 삼족구한테는 못 당할 것입니다. 하기에 그대로 했습니다. 참 백두산 아래에 가니까 몸집은 조그마한데 털 색깔이 빨갛고 다리가 3 달린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를 큰 돈을 주고 사서 도포 소매 속에다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이웃나라 대궐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후원 별당에 가서 첩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후원 별당으로 갔습니다. 12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에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데 진맥을 하는 척하고 소매 속에서 삼족구를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삼족구가 멍하고 한 번 짖더니 훌쩍 뛰어서 누워있는 여자 목을 단번에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캥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백여우가 돼서 꼬리를 2발이나 뻗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죽을 목숨이 살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이제까지 도인 노릇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모두 돌적이 덕분이라 비단보에 싼 돌적이를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하면 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했더니 돌적이가 갑자기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본래 의주 사는 뱃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장사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는데 제 혼이 저승에 들지 못하고 배에 달린 돌적이에 붙어 떠돌아다니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 식구들이 아직 의주에 살고 있으니 부디 저를 거기에 데려다 주십시오. 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그 말을 듣고 의주에 있는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식구들은 장사하러 나간 가장의 생사를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돌적이를 내놓고 그동안 사정 이야기를 하니 식구들이 모두 돌적이를 얼싸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돌적이도 슬피 울다가 이제 나는 식구들을 만나서 여한이 없으니 부디 조상 무덤 밑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혼도 편안히 저승에 들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돌적이를 후이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는 도인 노릇을 그만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캐먹으며 살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아직도 잘 살고 있답니다.
물 건너가는 중 옛날 어느 산골에 커다란 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상자가 바깥에서 뛰어들어오며 숨찬 소리로 스님을 급히 불렀습니다. 스님이 매우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자가 하는 말이 까치가요. 젊은 바 큰 대추나무에다 집을 짓는데 웬 옥비녀를 갖다 끼워요. 했습니다. 스님이 이상히 여겨나가 보니까 상자는 올라가서 옥비녀를 꺼내라고 꿰었습니다. 그래 스님은 까치집을 한참 쳐다본 후 신과 버선을 벗어놓고 손에 침을 바르더니 대추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바꿔 디디며 까치집까지 올라가는 걸 보던 상자는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세요. 우리 스님이 까치 새끼를 꺼내 생으로 뜯어 잡수시네요. 하며 절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절 안의 중들이 일제히 쳐다보니까 대추나무 위에 있던 스님이 당황하여 급히 내려오다 가시에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중들에게 변명을 한 후 그 스님은 부끄럽기도 하고 분함을 못 참아 상자를 끌고 들어가 실컷 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자는 원래 장난을 잘했으므로 또 골려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장난을 한 후에도 책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신중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자가 절 아래에 있는 동네에서 돌아와 스님 곁에 앉으며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랫마을 주막집에 젊은 과부가 하나 살지요. 그래, 지금 소생이 오려니까 과부가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절 근처 그 많은 감나무에 열린 감을 혼자만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래 대답하길 스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스님도 잡수시고 다른 사람도 나눠줍니다. 하였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과부 말이 스님께 여쭙고 좀 얻어달라고 합디다. 그래? 그럼 먹을 만큼 따다 주려무나. 그리하여 상자는 만족한 듯이 좋은 감을 골라서 따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 과부는 천하 미인이라 은근히 탐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스님도 그 과부를 은근히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는 겉은 꽃 같으나 속은 얼음과 같이 찬 천하미인이다. 감히 말을 해본 사람도 말소리를 들어본 사람도 없는데 감을 맛보자는 것은 나와 통하자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감은 나에게 고마운 과일이다. 이같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조였습니다. 얼마 후에 상자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스님, 감을 갖다 주었더니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저 불당의 옥병은 스님이 혼자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모두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대답 잘했다. 그랬더니 스님께 여쭙고 그것을 좀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상자는 스님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불상 앞에 고이 놓은 옥병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또 과부를 생각하며 상자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편에서 상자가 오다가 스님, 하고 부르고는 절 뒤로 뛰어갔습니다. 스님은 초조한 끝에 쫓아가니 상자는 뒷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상자가 나올 때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상자가 나오며 아이고, 똥 쌀 뻔하였네. 하고 어려운 일이나 한 듯 외쳤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뛴 일이 분하여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상자는 기색을 살피며 왜 여길 오셨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뛰어오길래 영문도 모르고 왔지. 소생은 여기까지 올라오시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다 뒤가 급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면 말이나 하고 오지. 대관절 과부가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과부 말씀하지도 마셔요. 제가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어서 해봐라. 하고 스님은 독촉을 했습니다. 병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려는데 과부의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작대기로 때리며 무슨 중놈이 고약한 짓을 하려고 이곳에 왔느냐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들을 겨를이 없었겠구나. 하고 또 재차 물었습니다. 얻어맞고 뒷곁으로 뛰어오는데 과부가 쫓아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만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맞아 죽으려고요? 스님은 후일에 다시 오란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상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돈을 주고 달래며 호감을 사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상자는 그날 돈을 많이 타가지고 마을에 내려가 놀다 돌아와서 스님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스님, 과부가 말하길 스님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면서
한번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은 너무 기뻐 한참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냐? 모레 저녁에 스님더러 자리를 정하라고 하던데요. 그리하여 절 뒷방에다 장소를 정하고 상자는 마을로 내려가 과부에게 가서 소인이 본래 가스마리가 있는데 의원에게 보이니 안악내의 신짝을 따뜻하게 해서 대면 낫는다기에 헌신짝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청했습니다. 과부는 내버릴 신짝은 없고 지금 신는 것을 줄 테니 어서 병이나 나으세요. 고 대답했습니다. 상자가 신을 들고 방문 앞으로 기어와 있으니까 방 안에서 과부가 온다. 미인 과부가 온다. 저 과일을 내가 권하면 그녀가 나에게도 권하고 후에는 인사도 하고 내 요구도 들어줄 테지.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상좌가 문을 벌컥 열고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했습니다. 스님이 영문을 몰라 하니 상좌는 과부가 오다가 스님이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여러 사람이 논다고 대량이 노하고 돌아가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신짝만 주워가지고 왔어요. 하고 신짝을 보였습니다. 다 잘된 일이 틀린 것은 모두 스님의 탓입니다. 하며 스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스님은 큰 실수나 한 듯이 옳다. 요놈의 주둥아리가 죄다. 몽둥이로 때려라. 하고 얼굴을 상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본 상좌는 옳소이다. 하며 옆에 있는 목침으로 갈기니 스님의 이빨이 몽땅 빠졌습니다. 상자는 여지껏 잘 속였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님을 속일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에게로 가서 아랫마을 과부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요. 지난번에 왔다가 스님이 혼자 말씀하신 것인 줄 모르고 그냥 간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뵙도록 해달라고 하대요. 어떻게 만나자고 하든? 하며 스님은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상자는 뻐기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조용한 예쁜 내로 처소를 정했으니 이 약을 잡수시고 오시래요. 이 약은 왕성한 약이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1초가 새롭게 고대하다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꿈틀거리더니 설사가 날 듯했습니다. 참다 못해 무릎을 꿇고 발 뒤꿈치로 병구를 괴고 있는데 과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사람이 들어오는데 괴이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 하며 스님을 두 손으로 떼밀었습니다. 자빠진 스님은 똥을 빠락 싸고 고개도 못 든 채 기어 나왔습니다. 이 설사는 상좌의 흉계로 약이 아니라 날 콩가루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물과 마시면 당장 설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님은 겨우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배, 이놈의 배? 하며 주먹으로 자기의 배를 때렸습니다. 이를 본 중들은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도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이 스님처럼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욕심을 억지로 채우려다 가는 곳마다 봉변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 물 건너는 중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친 아들. 옛날 새 울고 꽃이 피는 심산이라. 벽곡에 마음씨 비단같이 고운 농부가 슬하의 외동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나서 사흘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서 젖동량으로 키운 아들이라. 농부는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습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툭 치면 먼지뿐이고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었지만 손톱 끝에 피나게 벌어서는 남의 집 애들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다니면 아들에게도 곱게 해 입혔고 남의 집 애들이 서당방에 가글을 배우니 그도 아들을 서당방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엔 별을 지고 일하러 나갔고 달뜨는 저녁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오면서 10손가락이 북두 갈고리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낯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늘 얼굴에 웃음을 담고 다니며 천신만고도 웃음으로 받아당했습니다. 애미 없이 키운 자식에게 일천정을 다 부으니 고생도 나게였습니다. 나서 사흘 만에 따뜻한 어머니 품 잃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아들은 모두들 어머니 품이 제일이라 했지만 그 많은 세상의 아버지 품처럼 깊고 따뜻한 품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서 눈을 뜨자 두 눈으로 아버지 고생하시는 걸 본 아들은 서당방에 가자 밤에 낮을 이어가며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글을 배웠습니다. 일촌광음을 일촌금처럼 귀히 여기며 글 공부에만 명심하니 물리가 터서 글을 지으면 구절마다 명문이요. 세상사를 모르면 박학다문하고 사통오달하여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당방에서 글 공부하는 아들은 과거 볼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농부도 112 3추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울에 가 과거 볼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농부가 그만 풍병에 걸려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모셔다 배우니 저마다 무방도라 머리만 젖고 백약을 쓰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세상에 나서 오직 그 아버지만을 믿고 살던 아들은 그 아버지만 세상을 뜨면 살아 살 길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 곁에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어주고 낮이면 낮마다 발바닥에 불이 일 지경으로 의원 데리러 다닌다. 약지어다 약을 다린다 하며 한 번 자리에 편히 앉아 쉬지도 못했고 시름 놓고 밥 한술 떠보지 못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고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100가지 1000가지 방도를 찾아대도 농부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을 떼지 못하여 눈물이었고 아버지는 그놈의 몹쓸 병 때문에 아들이 서울 과거보러도 못 가게 되었으니 죽지 못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99고개를 넘어가면 명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명의를 찾아 떠났습니다. 가다가는 독리가 보이면 아버지를 숨겨두고 독리에 가 밥동량을 해서는 끼니를 애우고서는 걸었습니다. 이렇게 낮반달 반반달 주야로 걸어가니 정말 소문과 같이 명의가 있었습니다. 머리빨이 팥뿌리처럼 허연 명의는 반나절이나 농부의 병을 보더니 땅이 꺼지게 후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젓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돌아가서 아버지가 자시고 싶다는 음식을 성의껏 해서 대접하게. 이게 명의가 내는 약처방이옵니까? 하도 방도가 없어서 내는 방도네. 아들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서도 아버지한테 와서는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갑시다. 그래, 무슨 방도가 있다느냐? 어휴, 이 늙은 것이 죽지 않고 그저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 근심 마시고 돌아갑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되돌아섰습니다. 불원천리하고 명의까지 찾아왔다가 받은 처방이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것이니 아들은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추호의 내색이라도 드러날까 소리 없이 속으로 피눈물 떨구며 총총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어서 갈 길이 막막한데 시름 없이 구만이 장천에 떠가는 해는 서산에 비뚤어지기 시작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 욕도 달게 먹으며 밥을 빌어다 아버지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야불문하고 아버지를 업고 걷고 나니 또 반달이라는 시일이 가까워 와서 마지막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험한 연기를 오르다 보니 목에서는 겹벌레가 확확 풍기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더 걷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영에 오르자 아버지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종이장 한 장 들 기운도 없어 아들은 자리에 앉아 나무에 기대어 한잠 자려는데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목이 가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구나. 어디 가서 물이나 좀 떠다 주려무나. 죽더라도 물이나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찾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물을 떠다 드리지요. 아들은 대답하고 제깍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긴 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꼭대기에는 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짜기나 산 아래로 내려가야 물을 찾겠는데 산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골짜기가 눈뿔이 아득하게 깊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물을 찾았다면 몰라도 산꼭대기에 올라서 물을 찾으니 아들은 또 후두루들 떨리는 다리를 옮겨 놓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낯을 찡그리지 않고 웃는 낯으로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을 찾아서 나무숲을 헤치며 다니다 보니 옷은 째기고 살도 긁혀 피가 났지만 아들은 제 몸에 피가 흐르는 것보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반나절 산중에서 헤매다 한 곳에 이르니 바가지 같은데 물이 갇혀 있었습니다. 산정에서 목이 갈아여 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물을 보니 7년 대한 가문 날에 비본 듯이 반갑고 생이별했던 부모 형제를 다시 본 듯 반가운지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 물을 정이 받들어 들고 산정에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보자 반가워서 예,
너 이 산중에 무슨 인가가 있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들고 왔느냐? 아버지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꿀꺽꿀꺽 그 물을 다 마시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보자 너무도 기뻐서 아버지가 잠에서 깰 때까지 옴짝 않고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농부는 한잠 잘 자고 기지개를 켜며 잠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헌데 농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아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뭘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인가가 어느 골짜기 옆에 붙었는지 알 수도 없는 산정에 올라서 먹을 것을 찾으니 구할 길이 막연하나 아들은 아버지가 시장에 하시는 것을 보자 두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오금에 불을 일구며 반나절이나 걸었는데 인가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인가만 찾아다니다가는 아버지가 굶어서 세상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는 인가를 찾지 않고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혹여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잡아서 아버지한테 대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는데 한 곳에 이르니 큰 오동나무가 섰는데 그 나무 밑에 죽은 닭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산닭이라도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걸 들고 단숨에 산정에 올라와 불에 구워서 아버지에게 대접했습니다. 농부는 배가 어떻게나 고팠던지 호랑이 본 사람 창구멍 틀어막듯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찾는 것이 없으니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집에 왔습니다. 헌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 아버지 병이 차츰 나아가더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아서 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의도 방도가 없어 도리지라며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말 밖에 못하여 되돌아왔는데 병이 나은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서 물을 대접하고 산닭을 대접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생각 끝에 그 산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정에 올라가 보니 바가지라던 것은 바가지가 아니고 천년이나 묵은 두골이었고 두골에는 용 2마리가 놀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닭이라 하던 것은 산닭이 아니라 오색무늬가 눈부신 빛발을 뿌리는 봉황새였습니다. 뚜껑바위, 경북 영주군 속칭 광산이라는 마을 뒷산 영주시가지가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시원스러운 곳에 바위에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가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 마을에 송석이라는 바보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심리나 떨어진 영주 문정리 한천이라는 서당으로 글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송석은 너무나 바보 같아서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무들의 놀림감이 되어서 따돌림과 문매까지 맞았습니다. 이를 한탄한 송석은 어느 날 글 공부를 포기하고 서당에서 멀리 떨어진 연못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어떤 노승이 나타나 이 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먹으면 힘이 솟아나느니라.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과연 잉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잉어를 잡아먹고 나니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서당에 돌아오니 여러 글동무들이 서당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올라가 대추를 따먹고 대추씨를 던지며 이 바보 천치야.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하면서 놀려대는 바람에 송석은 화가 나서 당장에 대추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송석의 힘은 세상에 알려져 송장수로 불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송장수는 문정리 앞을 흐르는 남원천이 장마로 물이 많이 불어 상여가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주와 상여꾼을 태워 두 손으로 성큼 들어 건너게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송장수의 힘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일부 간신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송장수를 모함하고 집안에서는 화를 면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장수는 어머니께 농담 삼아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빠진 송장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었더니 송장수는 괴성을 지르며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은 날로부터 며칠 후 문정리 못둑에서 송장수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용마가 등에다 송장수가 입었던 갑옷을 싣고 못둑을 빙빙 돌면서 울다가
끝내는 갑옷을 이 뚜껑 바위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광산에는 이 뚜껑 바위 속에 송장수의 갑옷이 들어있다고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을 빌어보면 날씨가 맑은 날이라도 뚜껑 바위를 해칠 마음으로 뒷산에 올라가면 당장에 번개와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는 이 바위를 보호하여 지금도 고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하얀 장막의 비밀. 조선이 청나라의 침공을 받았던 병자호란 시절, 수많은 사람이 한양을 빠져나와 피난을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갑자기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과 들판에 온통 청나라 군대가 가득 차서 이제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선비와 하인이 소나무 아래에 말을 묶어두고 길이가 몇 폭이나 되는 넓고 큰 하얀 천으로 장막을 쳐놓고는 그 안에서 유유자적 지내면서 청나라 군대를 편안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난하는 이는 다급한 와중에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선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기 가득 찬 오랑캐 군대가 안 보이오?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쳐야지. 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자 선비는 웃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두 발로 달려 도망을 가봐야 말을 타고 잽싸게 달리는 오랑캐 군대에 죽거나 붙잡히는 건 다 같지 않소. 당신도 살고 싶다면 여기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오. 피난민은 선비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달아나도 청나라 군대에 잡혀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걸고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붙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비 일행이 앉아있는 장막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 다가도록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피난민은 왜 청나라 군사들이 자신과 선비 일행을 내버려 두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황당해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청나라 군대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온종일 받았으면서도 선비 일행과 피난민은 살아남았습니다.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선비는 하인에게 장막을 거두고 말을 묶어둔 끈을 풀라고 명했습니다. 피난민은 그 선비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난리를 피했다고 여겨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타고 하인과 함께 달려가 버렸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피난민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병자호란이 끝나자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으나 청나라 군대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 지난날 피난을 가다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린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에 들어갔던 일을 떠올리고는 그에게 왜 청나라 군대가 자신을 보지 못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펴놓은 하얀 장막이라뇨. 나는 그런 것을 그때 못 보았소. 높고 튼튼한 성벽과 깊은 물길이 있기에 청나라 군대가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을 뿐이요. 그러니까 선비가 펼쳐놓은 하얀 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사물이 아니라 성벽과 해자라는 환상을 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늙지 않는 비밀을 가진 도사. 조선시대에 장산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한웅이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의원 집안으로 살아왔습니다. 장산인의 아버지는
한약의 일종인 상육을 먹고 나서 귀신을 보거나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98세가 되어서도 40세로 보일 정도로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도를 닦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직전에 옥주경과 운하현추라는 신선술에 관련된 책 2권을 장산인에게 주었습니다. 장산인은 아버지가 준 2권의 책을 10,000번 이상 읽고서 아버지처럼 귀신을 부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동안 앓고 있던 병인 학질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에 장산인은 신선술에 대한 흥미가 생겨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40세가 되던 때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장산인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도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도교에 관한 10권의 책을 읽으며 수행했습니다. 하루는 장산인이 계곡을 지나는데 2 사람의 승려가 그를 따랐습니다. 우거진 숲 사이에 이르자 2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 장산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산인이 2 호랑이를 꾸짖으니 호랑이들은 귀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산인은 한 호랑이에 올라탄 다음 뒤따르던 2 승려로 하여금 함께 다른 호랑이에 타게 했습니다. 절의 문 앞에 도착하자 호랑이들은 사람들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지리산에서 18년 동안 도를 닦은 장산인은 한양으로 돌아와 흥인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장산인은 60세였으나 용모는 그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웃에 빈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귀신이 들끓어 집주인이 장산인을 찾아와서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산인이 밤에 그 집을 찾아가니 2 귀신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우리는 이 집의 문과 부엌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사악한 뱀이 이 집을 차지하고서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제발 그것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뜰 가운데 있는 큰 회나무 밑동을 가리켰습니다. 장산인이 주술을 외며 회나무 밑동을 향해 물을 뿜어내자 조금 뒤 사람 모습을 한 큰 뱀이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꿈틀거리며 나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뱀의 시체를 태워버리자 집에는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은 장산인이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화살을 꽂아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산인은 죽은 물고기들을 물동이에 넣고는 숟가락으로 약을 떠넣어서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죽은 꿩으로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장산인이 숟가락에 약을 묻혀 꿩의 입속으로 넣으면 죽은 꿩이 날개를 치며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라는 점쟁이는 자신이 점을 보다 틀리면 장산인이 가르쳐 주어서 맞게 하는 것을 보고 산인의 좌우에는 항상 300위의 귀신들이 호위하고 있으니 참으로 도사로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장산인은 74세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여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서는 5월에 소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소요산의 승려한테 금년은 나의 수명이 다하는 해이니 반드시 화장해 주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일본군이 소요산으로 쳐들어와 가만히 앉아있는 장산인을 발견하고는 칼로 찔렀습니다. 이때 장산인의 몸에서 하얀 기름 같은 피가 흘러내리고 몸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자 일본군은 겁이 나서 가버렸습니다. 장산인의 말대로 소요산의 승려가 죽은 장산인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화장을 하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은은한 빛이 하늘에 사흘 동안이나 떠 있었습니다.
또한 장산인의 시신을 불태우자 사리가 72개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나무 열매 같았는데 짙은 파란색을 띠었습니다. 승려는 그 사리들을 모두 탑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장산인이 다시 살아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산인은 그가 죽은 해인 1592년 9월 강화도에 사는 친구인 정붕의 집에도 왔었습니다. 정붕은 장산인의 죽음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장산인은 우리 집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금강산으로 간다고 했죠. 하고 전했습니다. 정붕은 1593년에야 비로소 장산인이 죽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서 사람들은 장산인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신선이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몸이 되었다.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흥분의 박에서 나온 우왕청심환과 아름다운 양귀비. 옛날에 욕심쟁이 놀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는 동생 흥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남 대신 곤장을 맡거나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이 너무나 적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던 흥부의 집으로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잘 고쳐주고 날려보냅니다. 얼마 후 제비는 흥분의 집으로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초가집 지붕에 올려두었는데 거기서 여러 개의 박이 자라나서 익어가자 박이라도 잘라서 국을 끓여 먹으려고 톱으로 박을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박이 갈라질 때마다 풍성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것은 밥을 지을 쌀과 각종 음식을 살 돈이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다음에는 금실과 은실 등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비단이 수천 필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단을 모두 받아낸 흥부는 아내와 함께 다음 박을 잘랐는데 이번에는 바다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그릇인 대모반과 한국의 전통 과자인 유밀과가 나왔습니다. 대모반은 동양에서 매우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과거 중국이 기원전 111년부터 베트남을 정복해 서기 938년까지 1049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이유도 바로 베트남에서 나는 대모반 같은 귀중한 물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밀과는 약과와 같이 쌀과 꿀을 이용해 만드는 과자입니다. 약과가 대량 생산되어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사람들로서는 약과 따위가 무슨 귀한 보물이야 하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으나 조선시대까지 약과 같은 유밀과는 만들 때 쌀과 꿀이 많이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잔칫날에나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을 타니 이번에는 황금과 은 같은 귀금 속에다 구리와 쇠임 및 진귀한 보석인 호박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박을 타니 이번에는 귀중한 약재인 우왕청심환이 나왔습니다. 우왕청심환은 정신을 잃거나 심장이 약할 때 먹으면 좋은 약입니다.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우왕청심환을 매우 좋아해서 조선 사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왕청심환을 내밀면 청나라 관리들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게 배려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흥부가 또 다른 박을 타자 이번에는 황금 비녀와 유리로 만든 병과 도자기 그릇에 붓과 종이 및 사슴과 다람쥐 가죽들이 나왔습니다. 종이가 무슨 보물이라고 박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시대까지 한지는 수많은 작업을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지는 공물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기한이 지나면 한지를 물로 씻어 말린 다음 그 위에 다시 글씨를 쓸 정도로 종이를 묻혀 깎였습니다. 마지막 박을 타자 중국 당나라의 절세 미녀였던 양귀비가 나오더니 흥부의 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흥부는 엄청난 보물과 함께 아름다운 미인까지 얻게 되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녀로 둔갑한 신선. 조선 개성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선술을 배워 신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모시키는 둔갑술에 능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전우치가 미녀로 둔갑한 구미호가 가진 도수를 부리는 방법이 적힌 하늘의 책을 빼앗아서 그 책을 공부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나라 안에는 심한 기근이 들어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우치는 탐욕스러운 조정 대신들을 응징하고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해 고민하다 한 가지 묘안을 짜냈습니다. 둔갑술을 부려 신선처럼 변한 전우치는 궁궐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신선이다. 하늘나라에 궁궐을 짓는데 마침 황금으로 만든 대들보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진 황금을 모두 털어서 오는 3월 보름날까지 바쳐야 한다. 이후 전우치는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왕과 대신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의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은 자신들이 가진 황금을 모조리 털어서 모았습니다. 약속대로 3월 보름날이 오자 신선으로 둔갑한 전우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엎드려 절하는 상황에서 하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흥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무궁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는 황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전우치는 황금을 먼 서쪽으로 가져가 팔아 쌀 10만 석을 산 다음 그 쌀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 굶주린 백성에게 모조리 나눠주었습니다. 전우치 덕분에 살아난 백성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때 전우치는 전국에 왕과 대신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내가 신선을 사칭하여 황금을 빼앗아 쌀로 받고 백성에게 나눠주었다. 나는 전우치다 라는 내용의 방을 붙여 자기가 사기를 쳤음을 알렸습니다. 전우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분노한 왕은 전우치를 잡아들여 모진 고문을 가했으나 신선술을 배워 인간을 초월한 경지에 오른 전우치에게 그깟 고문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우치는 내가 가난해서 추위에 떨고 살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기름 가마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할 시간에 굶주린 백성이나 보살피시오 하고 왕과 대신들을 비웃다가 도수를 부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전우치의 모험담은 계속됩니다. 양반들의 잔치에 갔다가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자 도수를 부려 양반들의 성기를 없애버렸다가 그들이 슬피 울며 잘못을 빌자 도술로 다시 성기를 붙여주었는가 하면 하늘에 올라가 3000년마다 하나씩 열린다는 신비한 복숭아인 선도를 따오거나 함경도 가달산에서 활개치는 도적인 엄준을 상대로 무술 대결을 벌여 이기고 이조판서로 둔갑하여 들어가 가짜 이조판서 행세를 하며 식구들을 골탕 먹이다가 달아나는 등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신나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시대에 풍운하였던 전우치는 개성의 유명한 학자이자 도사인 서화담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서화담의 가르침대로 다시는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의 병을 고친 쇠도끼.
한양 자하동에 사는 정진사는 글과 그림 및 의학 같은 취미를 좋아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는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는데 잘생긴 소년 한 명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백화라고 하는데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이 소매에서 술과 잔을 꺼내고 잔에다 술을 부어 바치니 정진사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맛이 매우 맑고 시원하여 평생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자 백화는 정진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병이 있는데 별의별 약을 써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저의 집에 같이 가주셔서 제 증세를 살펴 약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정진사는 당혹스러웠지만 그가 준 술을 받아 마신 뒤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은혜도 갚을 겸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백화는 자신이 타고 온 나귀에 정진사를 태워서 양화도까지 데려가서 배에 다시 태우고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문득 멈추었는데 더 큰 배가 마주보고 와 있었습니다. 백화는 정진사에게 큰 배에 타라고 권유하며 자신도 옮겨 탔습니다. 그렇게 약 이틀을 더 항해하자 구름과 바다가 하늘과 맞닿은 신비스러운 땅이 나타났습니다. 백화는 배를 땅에 대고 정진사를 내리게 했습니다. 바닷가에는 비단 장막이 쳐져 있었고 말과 수레가 가득했는데 그 또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백화의 안내를 받아 궁궐로 들어간 정진사는 그곳의 화려한 궁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백화에게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묻자 백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는 백화주라는 땅이고 저는 백화주의 태자입니다. 제 아버지이신 왕께서 오랜 병을 앓아서 천하의 온갖 명의들을 불렀으나 도저히 병이 낫지 않아서 선생을 제가 직접 가서 모셔온 것입니다. 부디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 거부할 수도 없어서 정진사는 허락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왕이 있는 태화전으로 안내되었고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특이하게도 등에 소나무 한 그루를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정진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인이 어릴 적부터 소나무 잎과 뿌리와 싹을 삶거나 지져 먹기 좋아했더니 어느 날부터 등이 가려웠고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났소. 소나무 잎 때문에 등이 찔려 따갑고 무거워서 매일 고통스럽소. 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선생은 아시겠소? 정진사는 수많은 의학 관련 책을 보았으나 등에 소나무가 자란 병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하여 왕에게 일단은 물러가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백화 태자가 마련해준 숙소로 갔습니다. 정진사는 사흘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지 백화 태자를 만나서 도끼 100개와 가마솥 하나, 장작 100개와 냉수 한 항아리를 오늘 내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백화 태자가 그 말대로 하자 정진사는 가마솥에 냉수 한 항아리 용량을 붓고는 장작에 불을 붙이고 가마솥 안에 도끼 100개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장작불로 인해 가마솥 안에 넣은 물이 끓어오르자 정진사는 불을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하며 사흘 동안 조절하다가 가마솥 안에 물을 쇠그릇에 담아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등에 난 소나무를 향해 물을 뿌렸더니 소나무가 점점 말라가고 솔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물을 왕에게 마시게 하자 소나무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왕과 태자는 매우 기뻐하며 병의 처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정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릇 음양오행설에 이치해 나무를 이기는 것은 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도끼를 삶은 물로 소나무를 죽인 것입니다. 정진사의 처방으로 완쾌된 왕은 그를 위해 사흘 동안 작은 잔치를 열고 닷새 동안 큰 잔치를 열면서 성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작은 돌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백화태자는 정진사에게 그 돌은 바닷속에서 나는 것인데 그릇에 두면 좋은 술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천년이 가도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께 드린 술도 그 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진사는 본래 술을 좋아하는 성미라서 사양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백화태자의 배웅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정진사는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임꺽정. 임꺽정은 조선뿐 아니라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도적입니다. 그런데 임꺽정에 대한 인식은 백정이었다가 신분 차별에 분노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 싸우는 의적 정도에 머물러 있는 판국입니다. 본래 임꺽정은 황해도에 살던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그저 소를 죽여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썰어 파는 사람들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평화롭게 살던 도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척이나 제인 달달이라고도 불렸는데 본래 조선인이 아니며 조선 땅에 살게 된 지가 50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며 조선인과 섞여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산다고 했습니다. 양성지가 언급한 달달은 거란족과 여진족과 몽골족 같은 북방 유목민족을 뜻하는 단어인 타타르의 한자 음역입니다. 따라서 대략 10세기 중엽 고려로 넘어와 살던 거란족과 여진족 같은 유목민족이 바로 백정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인과 화척, 즉 백정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함께 모여 도적질을 하고 소와 말을 도살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유랑 생활을 즐기면서 가축을 쳐서 먹고 사는 영락 없는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그 밖에 백정들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면서 사납고 용맹스러우며 조선 각 지역에서 강도와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절반이 백정들이었으며 무리를 지은 도적이 되어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추측건대 조선시대의 백정들이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천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본래 조선인이 아닌 이민족인 데다가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도적대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임꺽정 역시 본래부터 잔인한 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임꺽정은 황해도 양주 출신의 백정으로 교활한 데다가 날쌔고 용맹스러웠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적단을 만들어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말과 소를 닥치는 대로 빼앗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점을 도려내고 팔과 다리를 찢어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잔인하기가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백성을 위하는 의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아전과 백성들이 몰래 임꺽정과 내통하여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바람에 관청에서 임꺽정을 잡으러 군사를 보내도 미리 도망을 가거나 역습을 하는 식으로 모면했다고 합니다. 아마 임꺽정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나 약탈한 재물의 일부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대가로 한 일 덕분일 것입니다. 임꺽정을 따르는 무리는 그 수가 대략 60여 명쯤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숙했습니다. 조정에서 장현과 옹진과 풍천 등 4-5 고을의 무관 및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임꺽정을 토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그들이 서흥에 모였는데 임꺽정 일당이 말을 타고서 화살을 비처럼 쏘아대니 군사들이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임꺽정은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마적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다른 도적 수십 명을 잡은 이력이 있는 이억근이란 사람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임꺽정 일당이 머무르는 본거지를 포위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 7대를 맞고 죽어 실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군의 포위망을 역습해 무너뜨릴 만큼 임꺽정 일당은 강했습니다. 더구나 임꺽정 일당은 교활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금부도사처럼 변장하고 관아에 가서 군수를 불러내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집신을 거꾸로 신고 다녀 보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나간 곳을 헷갈리게 하고서는 뒤에서 화살로 쏴 죽이는 속임수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꺽정의 아내가 관군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자 임꺽정 일당이 활과 도끼를 가지고 감옥을 습격해 부수고 그녀를 구출하려고 했다가 관군이 몰려오자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꺽정 일당의 횡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황해도 일대 수백 리의 길이 끊어질 지경이었다고 전합니다. 같은 패거리인 서림이 관군에게 붙잡히고 변절하여 정보를 누설하는 바람에 관군의 토벌로 임꺽정과 그 무리가 죽임을 당했지만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질 만큼 임꺽정은 조선의 도적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잠자는 야담 이야기. 승려가 된 종의 아들 안동 한광근은 대대로 서울의 서대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조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살림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니 노복들도 많아지고 결국 그는 읍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질 사나운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광근의 조부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에 조부를 모욕했습니다. 조부가 크게 분노해 그를 때려 죽이려 하자 종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노여움이 그 종의 아내에게 옮겨가 조부는 그녀를 곳간에 가두었습니다. 때마침 혼례를 올리는 길이라 3일을 기다리고 나서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신부는 깊은 밤 직간에 다녀오다 목매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밤을 계속 그러니 매우 의아하게 여겨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리는 곳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 곳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신부는 자물쇠를 뽑아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종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 움츠러들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것을 겁내지도 않고 울었으니 제 죄를 압니다. 제 죄를 잘 압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누구인데 이 곳간에서 밤마다 울고 있느냐? 소인의 지아비는 아무개입니다. 며칠 전 생원님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죠. 생원님께서 분풀이할 곳이 없어 소인을 곳간에 가두고 새아기 씨 혼례가 끝나면 즉시 때려 죽이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잠시 여기에 가두신 겁니다. 소인은 아침 아니면 저녁에 죽을 목숨이니 그만이라면 그만입니다. 다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일에밖에 안 된 품 안의 아이가 소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통에 저도 모르게 우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시집 온 신부다. 내가 지금 너를 보내줄 테니 꼭 멀리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해라. 여종이 말했습니다. 살아나가는 것이 소인에게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아기 씨에게 돌아갈 죄와 책망이 작지 않을 텐데 그건 어떡합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네, 다 막을 방법이 있다. 너는 많은 말 하지 말고 즉시 도망치거라. 그래서 여종은 밤을 틈타 멀리 가서 숨었습니다. 3일 뒤 조부는 바깥 마루에 나와 앉아서 건장한 종 몇 명에게 곳간 안에 가둬둔 여종을 끌어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는 그대로 있는데 여종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부가 한바탕 큰 소동을 일으켜
장차 엄청난 일을 벌일 것처럼 군이 온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당황하지도 않고 당돌하게 나서서 자기가 자물쇠를 풀어 여종을 내보내준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조부는 무척 분하고 원통했지만 며느리가 한 일이라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갔고 생원은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재능이 있었지만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옛날 시집왔던 신부도 어느덧 늙어 죽었습니다. 바야흐로 초혼을 하고 발상하려는데 홀련 한승려가 통곡하며 곧바로 앞마당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한참 동안 슬프게 곡하니 온 집안이 당황해했습니다. 승려가 곡을 마치자 두 상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는 중인데 감히 이 양반집 안주인 초상에 당돌하게 들어와 곡을 하시오. 승려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무종과 아무여종의 아들입니다. 소인이 대부인 마님의 하늘 같은 은덕을 입어 다시 살아나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두었으니 하루라도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어찌 달려와서 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주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일의 전말을 실증나도록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승려가 아무 여종이 곳간에서 안고 있던 그 아이임을 알아채고 서로 바라보며 탄식하고 감탄했습니다. 승려는 여러 날 행랑에서 머물다가 성복을 지내자 물었습니다. 상제님, 이렇게 거창하게 성복하고 장례를 시작하셨으니 다음 일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평소 정해두신 장지는 있습니까? 상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선사는 이미 남은 자리가 없고 또 집이 가난해 자리를 새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게 걱정이라네. 승려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곳간에서 나온 뒤로 소인의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젖을 줄 때마다 저를 어루만지며 말했죠. 너에게 오늘이 있는 건 다 마님의 은덕이다. 하늘, 땅, 바다조차 그 은덕의 높고 깊음을 말하는 데는 부족하다. 너는 뒷날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남기신 부탁은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답하려는 일념이 제 가슴 속에 맺혀 있지요. 소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다행히도 이 신사를 만나 풍수의 기술을 거칠 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마음에 두고 20년 동안이나 산지를 구하러 다녔는데 여기서 32쯤 되는 곳을 점지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모자 모향의 들인데 다른 풍수가의 말일랑 듣지 마시고 마음을 정해 하관을 하시면 대개 앞날에 조상의 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인의 빚도 가히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소? 그 장지는 어느 곳에 있소? 여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 인천 땅입니다. 저와 함께 가서 살펴보시죠. 다음 날 상주 두 사람은 승려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승려가 쑥이 우거진 움푹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상주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래된 무덤이 있는데 어찌 쓸 수가 있겠어. 이곳은 고인이 무덤을 둔 곳이기는 하지만 진짜 장지는 아니랍니다. 당장 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파보니 고려시대에 묘표를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상주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나를 잡아 하관하니 승려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인의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님도 능히 복지로 가셨으니 행운이 막대할 것입니다. 3년 뒤에는 댁의 가게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10여 년 뒤에는 작은 상제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겁니다. 그 뒤부터 무한히 크게 번창하실 것입니다. 작은 상제가 광근이었습니다. 광근은 과연 계사년 문과에 급제했고 청직을 여러 번 역임했습니다. 그 자손도 번성하니 빛이 났습니다. 임자년간에 광근은 안동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영남의 한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광근의 친산을 보고
떠들썩하게 시비를 가리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곳을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광근이 그 말에 현혹되어 무덤을 옮겨 장사를 다시 올리려고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한 늙은 승려가 승려들이 입는 회색의 웃옷을 손에 들고 급히 산에서 내려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지 마시오. 파지 마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광글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일을 중단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사람을 보니 지난번에 장지를 가려준 승려였습니다. 승려는 무난 인사를 올리고서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산소를 옮기려 하십니까? 재해가 있을 거라 하오. 만일 땅속에 안 원하다면 영감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소. 승려는 즉시 무덤 왼쪽으로 구멍을 뚫어 광글에게 손을 넣어보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따뜻한 기운이 있어. 재해는 없을 것 같소이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빨리 완전히 봉분하십시오. 영원히 마음 놓으시고 앞으로 절대 이장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올해 봄여름 사이에 영감님께서는 필시 눈병을 앓을 것이고 그 뒤로 앞을 못 보시게 됩니다. 이 산소를 파손하지 않고 평온하게 12년만 지냈다면 조상의 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이같이 되어버렸으니 모두 영감님의 운수겠지요.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광글은 과연 임자년 가을 기온이 달라진 후 눈병이 들어 끝내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 승려의 말이 꼭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말레기 장기, 옛날 서울의 장기를 잘 두는 정승이 살았습니다. 이 정승은 장기를 잘 두기만 한 게 아니라 장기 두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누구든지 장기 두자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벼슬아치 같으면 가난한 백성하고는 상대도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가난한 백성이고 농사꾼이고 장사꾼이고 간에 장기 두자면 얼마든지 청에다 두었습니다. 하루는 시골 백성이 말을 한 필 몰고 와서 정승더러 장기를 두자고 그랬습니다. 대감, 저와 장기 한 판 두시지요. 그래, 좋다. 어서 두자꾸나. 그냥 두면 재미가 없을 것이니 내기를 하시면 어떤지요? 그것도 좋지. 어떤 내기를 할까? 대감이 이기시면 제가 끌고 운말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기거든 그저 쌀이나 한 말 주시지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내기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애당초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시골 백성이 장기를 너무 못 두더란 말이죠. 정승이 금방 이겼습니다. 식은 죽 먹기로 말이에요. 대감, 제가 졌습니다. 약속대로 이 말을 바치겠습니다. 그거야 지나가는 말이었지. 내 어찌 가난한 백성의 말을 빼앗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기는 어디까지나 내기인이 어서 이 말을 거둬 주십시오. 하고 부득부득 말을 두고 가는데야 더 마다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말을 한 필 얻게 되었습니다. 정승의 집이니까 뭐 말이 여러 필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백성이 두고 간 말을 다른 말과 함께 마구간에 넣어두고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전에 그 시골 백성이 또 찾아왔습니다. 대감,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장기를 두려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게. 이번에는 뭘 걸고 둘까? 제가 이기면 그때 드린 말을 도로 주십시오. 제가 지면 다른 말을 또 한 필 바치겠습니다. 그거 좋지. 이렇게 해서 장기를 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영딴판이었습니다. 백성이 장기를 너무 잘 둬서 정승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졌습니다. 그새 장기가 많이 늘었군 그래. 약속대로 말을 도로 데려가게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감,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제가 일부러 대감께 졌습니다. 그래? 무슨 까닭으로? 사실은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가진 돈도 넉넉지 못한 데다 당장은 말이 소용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끌고 다니다가는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염을 먹일 돈만 축날 것 같아 생각 끝에 대감 댁에 잠시 말을 맡겨두고자 그런 일을 꾸몄습니다. 이제 볼 일이 끝나 시골로 내려갈 때가 돼서 말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정승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라 그랬군.
참 지혜로운 백성이로고. 마음이 넓은 정승은 조금도 언짢게 생각지 않고 백성을 칭찬하여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승도 마음이 넓지만 시골 백성도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 아닌가요? 시부모 길들이기, 옛날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낮 하는 일이라는 게 체면 차리고 격식 따지고 법도 찾고 예의범절 지키고 뭐 이런 일이거든요. 그거 다 해도 살고 안 해도 사는 건데 말이에요. 그 옛날 어느 고을에 참 어지간히 깐깐한 양반이 하나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찌나 깐깐하게 굴었는지 아들 하나 있는 것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당최 딸 가진 집에서 혼인을 허락해줘야 말이죠. 그 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이거 뭐 숨도 크게 한번 못 쉬어보고 소박대기 되기 십상일 테니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문밖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이건 뭐 깐깐하기로 둘째 못 가는 집구석에 딸을 들여보냈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요. 아, 걸음걸이 앉으만지 한번 실수에 무슨 까탈이 날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에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할 판이니 말이에요. 하여간 이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도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달이 나니까 며느리감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살림이고 가문이고 안 따질 테니 그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법도 잘하는 규수가 있으면 몸만 오너라.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명색 선비는 선비인데 이거 뭐 어찌나 궁한지 밥 구경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판국에 체면이고 격식이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봉제사를 하려니 돈이 있나 젖빈객을 하려니 밥이 있나요. 아 체면치레도 내 입에 밥술이나 들어간 뒤에 하는 거지. 당장 내 코가 10대짠데 무슨 얼어 죽을 체면은 체면이겠어요. 하여간 이래서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 집에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하루는 부엌에서 죽을 쓰는데 밥 지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물죽을 쓰는 거예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뭘 두런두런 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남도 아니고 제 일로 걱정 반 의논 반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보, 저 애가 나이 저만하니 인제 시집을 보내야 하잖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 쥐뿔이나 있어야 시집을 보내든 말든 하지. 건넌 마을 참봉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숟가락 하나 소용없대요. 몸만 놔달라는 거예요. 아서요 와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밤낮 예의범절 찾고 법도 지키느라고 편할 날이 없는 집 아니요? 저 아이를 그 집에 보냈다가는 사흘도 못 가 쫓겨날 거예요. 이렇게 의논하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딸이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 참봉댁에 보내주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변변하게 배운 것도 없는 내가 그 별난 집에 가서 당할 성시푸냐? 그런 걱정 마시고 보내주기나 하세요. 그거 참 맹랑하구나. 제가 부득부득 가겠다는 걸 어찌 말려요. 보내기로 했죠. 중신아비를 시켜서 말을 넣으니 저쪽에서는 감지덕지죠. 안 그래도 당최 혼산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몽달 귀신 만들게 생겼다고 걱정이 늘어진 판국 아닌가요. 그러던 차에 살림이야 있건 없건 그래도 명색 선비 가문에서 딸을 주겠다니 참 황감한 일이지 뭐예요. 그래 나를 받고 혼례를 올리는데 이 집 딸은 혼수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달랑 칼 도마에 배보자기 하나만 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아, 쥐뿔이나 있어야 가져가죠. 무 배추 써는 칼, 그 칼질하는 도마, 그리고 배보자기. 그게 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놈의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시어른께 문안을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두새벽에 온갖 몸단장 다 하고 큰절을 올리는 거죠. 그게 말이 쉽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인제 그 문안을 받겠다고 식전 대바람에 일어나 의관을 다 갖추고 보료 위에 떡 앉아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의범절에다 법도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럴 밖에요. 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안 왔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첫날부터 콧배기를 안 보였습니다. 아주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않는 거죠. 아예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는지 원.
이러니 시아버지가 역정이 안 나게 생겼어요. 선비댁 참한 교수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보니 막대 먹은 집구석에 망나니를 들여놨구나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하인을 시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서 가서 새아씨한테 일러라. 우리 집 법도로는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어른께 문 안 들이지 않는 법은 없다고 일러라. 하인이 대바람에 달려가서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여태 새벽 문안 안 들이고 뭘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께 내 친정 집안 법도로는 어른께 문 안 들이기 전에 아랫사람한테 예를 받는 법은 없다고 여쭈시게. 하는 거예요. 하인이 돌아와서 들은 대로 고에 바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웃 어른께 문안을 드리고 나서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도로 따지자면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 옳은 거죠. 거기에 또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일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어른이라면 누구겠어요. 죽은 부모가 어른인데 그 사당이 뒷산 중턱에 있으니 일났죠. 옛날에는 사당을 다 그렇게 먼 데다 지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문안 인사받으려면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 사당에 모신 조상을 뵙고 내려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말이 옳은데 어째요. 이놈의 시아버지가 조상을 뵙는다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기어 올라가서 사당 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고 나서는 또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내려오니 참 안 할 말로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돌아와 보료 위에 푹 처박혀 있으면 그제야 며느리가 꽃같이 단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절을 하였습니다. 이러기를 한 사나흘 하고 나니 그만 기가 다 질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명에 죽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 하루는 며느리가 와서 문안 인사드리는 것을 붙잡아 놓고 예, 내가 내 절 받으려다가 지레 죽겠다. 이제 그 문 아니고 뭐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 하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정 집안 법도로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적게 잡아 3년 문안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사람 잡을 말이거든요.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문안을 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이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두새벽에 뒷산 사당을 오르내리라는 말이니 이게 사람 잡을 일 아니고 뭐예요? 아이고 얘야, 그런 말 말아라. 예의범절도 좋고 법도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놈의 문안인지 문밖인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어라. 정 그러시다면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문안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깐깐하니 법도 찾는 집에서 며느리 아침 문안을 사나흘 만에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간 탈 없이 지냈는데 조상 제사 모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재간으로 어찌어찌해서 아침 문안이야 그만뒀다지만 그놈의 체면 차리는데 코가 꽹 집에서 제사를 그냥 편하게 모실 리 있나요? 며칠 전부터 격식 따지고 법도 찾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지푸라기 하나만 얼씬해도 부정탄다고 고래고래 고하며 부엌 아궁이에 타다 남은 잔솔가지 하나만 남아있어도 정갈지 못하다고 타레타레 타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죄다 못 본 채 하고 있더니 제삿날 아침에 제수를 장만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더러 새 칼과 도마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부엌에 칼 도마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아이 참 어머님도.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때마다 새 칼 도마를 씁니다. 단 거 쓴 거 다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정갈한 제수를 장만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하거든요. 제사에 정성 들이자는데 무슨 토를 달겠어요. 하지만 제 아무리 법도 있는 집이라도 칼도마를 쌓아두고 지낼까요? 당장 내줄 게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여발한 듯이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칼도마를 썩 꺼내 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걸 쓰지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탄복을 하고 혀를 내두를 밖에요. 그래 며느리가 그 칼 도마로 벼락같이 생선 산적을 장만해 놓고 나서 이제 채소 썰자면 새 칼 도마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만큼만 쓰고 또 새 걸로 바꾼단 말이냐? 그렇잖고요. 생선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채소를 썬단 말입니까? 그렇긴 하다마는 저희 친정에서 새 칼 도마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쯤 말을 내놓으니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부랴부랴 3칼 도마를 한 벌 사다가 며느리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채소를 다 썰고 나서는 떡 썰 칼 도마를 또 내놓으라죠.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떡을 다 썰고 나면 또 과일 썰 칼 도마를 내놓으라 할 것이고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얘야, 그럴 게 아니라 떡이고 과일이고 그냥 그걸로 썰면 안 되겠느냐? 아니, 법도를 아시는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한 번에 적게 자박 칼도마 10벌은 씁니다. 그러면 뭐야? 5대 봉사하는 집에서 한 해에 연남은 번치를 제사 때마다 10벌씩 쓰자면 칼도마 사대느라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만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예의범절이고 법도고 다 귀찮다.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제발 그냥 썰어라.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냥 썰지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주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아무 탈 없이 제사를 잘 지내고 몇 달이 지나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됐으니 별을 뵐 게 아니겠어요. 첫 별을 베서 떨어가지고 멍석에 말린다고 온 식구가 분주한데 이때 며느리가 썩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별을 이렇게 마구 떨어 말릴 게 아니라 제사에 쓸 재미를 따로 장만해놔야 합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니 여느 쌀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제사에 쓸 쌀을 따로 장만하자는데 누가 말려요. 법도 따지기 좋아하는 집에서 말이에요. 그도 그럴듯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한 상에 한 말씩 미리 떨어서 배보자기에다 말리는데 초원관, 아원관이 맞잡고 흔들어 말립니다. 초원관이면 시아버지요. 아원관이면 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배보자기에다가 별을 한 말씩 올려놓고 그걸 들고 서서 흔들어가며 죄다 말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걸 어쩌나 하고 울상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배보자기를 떡 펼쳐놓고 자, 아버님, 어머님, 어서 말리시지요. 하고 재촉을 하네요. 아, 제사가 10쌍이면 쌀이 10마리인데 그놈의 것을 이틀씩 사흘씩 배보자기에 올려놓고 흔들어 말리라니 배견할 재간이 있나요? 그 뭐 한 말도 채 못 말리고 예, 이거 그냥 다른 쌀과 섞어 멍석에다 말리면 안 되겠니? 하고 애원을 해도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보통 두 분이 밤잠 안 주무시고 한 달을 말립니다. 하고 아주 딴청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만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다 집어치워라. 그놈의 법도인지 날강도인지 인제는 아주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재미고 재비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이제 법도의 법자도 안 꺼낼 테니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아주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참말로 법도의 법자도 안 꺼내고 잠잠하게 지내더랍니다. 그러니 좀 좋아요. 온 식구가 편안하게 잘 지냈죠. 며느리는 살림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저승빛, 옛날 어느 곳에 벼슬하다 물러난 대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이라는 사람이 욕심 사납기가 놀부 뺨칠만 했습니다. 자기 곳간에 벼썸이 넘쳐나도 남의 신나락 됐박을 탐내는 위인이니 할 말도 없죠.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엉큼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벼슬할 때 백성들 등쳐먹는데 이골이 나서 얼렁뚱땅 어르고 속여서 남의 것 빼앗기를 밥 먹듯 한단 말이죠. 이 대감사는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하나 살았는데 한 해는 흉년이 들어 집에 곡식이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봄이 돼서 밭에 씨를 뿌려야겠는데 당최 뭐가 있어야죠. 사람 먹는 곡식은 둘째치고 씨 뿌릴 곡식도 없는 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대감 집에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밭에 뿌릴 씨앗이 없어서 그러니 수수 한 말만 꿔주십시오. 가을에 거두면 이자를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웬일로 대감이 선선히 수수 한 말을 꾸어주더랍니다. 꾸어주면서 무슨 일이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증서를 쓸 터이니 도장을 찍게나. 하고서 증서를 한 장 쓰더란 말이죠. 그까짓 수수 한 말 꾸어주면서
증서는 무슨 증서인가 싶었지만 형편이 형편이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 그 해는 농사가 잘 돼서 수수 한 말 뿌린 것이 가을에 거둘 때는 두어 섬이나 됐나 봐요. 그래 이자까지 쳐서 수수 2말을 짊어지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올해 수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구워쓴 수수 한 말에 이자 한 말 쳐서 2말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대감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수수 한 말을 구워줬단 말인가? 아, 이런단 말이에요. 농사꾼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니, 지난 봄에 제가 대감께 수수 한 말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감께서 증서까지 쓰셨는데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자네가 꾼 것은 수수 한 말이 아니라 황소 한 마리일세. 여기 증서가 있으니 다른 말은 못할 테지. 하면서 증서를 꺼내놓는데 가만히 보니 수수 한 마리라고 써야 할 곳에 수소 한 마리라고 떡 써놨거든요. 암소도 아니고 수소이니 영락없는 황소 아닌가요? 그때는 경황도 없고 설마 증서를 속이랴 싶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놈의 대감인지 땡감인지가 그 짓을 해놨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수수한 말을 수소 한 마리로 스리슬쩍 비틀어 써놨으니 누가 봐도 황소 한 마리를 빌려간 걸로 알 게 아닌가요? 아이고 대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황소 한 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정 억울하면 관가에다 송사를 내면 될 것 아닌가? 관가에 가봤자 원님이 증서를 믿지 저 말을 믿겠나요? 게다가 저쪽은 날고 기는 대감이고 이쪽은 무지렁이 농투성인데 무슨 수로 송사를 이기겠어요. 할 일 없이 황소 한 마리를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농사꾼한테 소가 어디 보통 짐승인가요? 소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짓는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두 눈 멀쩡하게 뜨고 황소 한 마리를 빼앗기고 나니 참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고 있으니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와서 보고는 아, 자네 무슨 일로 다 죽어가는 꼴이 되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러이러해서 소를 빼앗기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이러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속임수는 속임수로 당해야지 다른 방도가 없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하고 기막힌 속임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농사꾼이 당장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 풀고 곡을 하라 이르고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그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곡소리가 진동을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닌가요? 모여들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겠죠. 식구들은 가장이 시킨 대로 지어낸 말을 술술 주워 섬기기를 아이고, 남편이 갑자기 목을 매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고 능청스럽게 울어대니 모두 그 말을 믿죠. 마을 사람들이 장례치를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을 떠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날이 밝으니까 농사꾼이 병풍 뒤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던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기절초풍할 것 아닌가요? 이 사람이 병풍 뒤에서 기어 나와 대뜸한다는 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가서 대감님 좀 모셔오. 한시 앞이 저승 기별을 전해야 하오.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대감한테 달려가서 그대로 고해 바쳤죠. 대감이 기별을 받고 보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안 그래도 농사꾼이 목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가 캥겼는데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나서 저승 기별을 전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 있나요? 슬슬 겁이 난단 말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평생 남 못할 짓만 하고 살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대감이 농사꾼을 찾아가서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가라 하는가? 저승 기별이라는 것도 뭔가? 하고 짐짓 점잖게 물었습니다. 농사꾼이 하는 말이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염라대왕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도로 돌려보내더이다. 그런데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대뜸 대감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능청을 떨기 시작하는데 저승에 가서 대감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왔단 말이지? 예, 노대감께서는 아직 저승에 들지 못하고 저승문 밖에서 집신을 삼아 팔고 계십디다. 우리 아버지가 집신 장사를? 글쎄 그렇다니까요. 저더러 돈을 좀 빌려달라기에 하도 딱 해서 빌려드리고 왔지요.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승에는 사람마다 곡간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에 돈이고 곡식이고 다 들어있거든요. 자네 저승 곳간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단 말이지. 그래, 얼마나 빌려드렸나? 500냥을 빌려드렸지요. 노대감 말씀이 그 빚은 이승 가서 대감께 받으라고 그러십디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 저승 빚을 내가 갚으라고? 그리 안 하시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시던데요. 대감이 들어보니 돈을 안 갚았다가는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이 욕심 사나운 사람이 선뜻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나요? 돈 안 갚으려고 슬슬 물러앉죠. 에이 사람아, 거짓말 말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내가 믿을 줄 알고. 그 말에 농사꾼이 눈도 꿈쩍 않고 받아치기를. 그러시겠지요. 그럴 줄 알고 노대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감께서 안 믿으시거든 당장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하거든요. 모셔오라면 그게 저승에 모셔오라는 말 아닌가요? 대감이 기가 막혀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농사꾼은 태연하게 상여 매려고 잘라둔 광목끈 2개를 가져다가 당장 목을 매자고 하였습니다. 자, 어서 저승에 가봅시다. 어서 목을 매시지요. 대감이 그만 기겁을 하고 손을 내저으며 물러앉았습니다. 아닐세, 아니야. 내 그 말을 믿겠네. 그러면 저승빚을 갚으시는 거지요? 그러지. 500냥이라고 했나? 예, 딱 황소 한 마리 값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께 가져가신 소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지. 그러고 말고. 그래서 빼앗긴 황소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